안녕하세요, 박영식입니다. 요즘 시국이 참 뭐랄까 어수선하기도 하고 분노 유발 컨텐츠들이 워낙에 많이 즐비한 상황이라 뭐 제 채널에서도 사실 정치 이야기, 뭐 시사 이야기 많이 하다 보니까 대통령 관련된 비판이라든지 정치권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다뤘잖아요. 그래서 늘 비판하고 분노하고 뭐 짜증내고 화내고만은 살 수 없는 거니까 가끔씩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연성화된 컨텐츠랄까? 그리 심각하지 않은, 심오하지 않은 컨텐츠를 한 번쯤은 또 제공해드릴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 유튜브 하고 나서 이렇게 유튜브가 저의 주업이 될 줄은 몰랐지만 그 이후에 이런 아이템은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아이템들이 많이 있어요. 여전히 제 메모장에 하나씩 좀 기록이 돼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 오늘의 주제는 그분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이제 요거를 주제로 잡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분이라고 한다면 뭐 굉장히 넓은 카테고리가 펼쳐질 테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직접 만나봤던 언론인들, 그리고 만나진 않았지만 익히 들었던 언론인들에 대한 이야기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무엇이 되어 있는가, 어디에서 뭘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출발 인물은, 시작 인물은 바로 이 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안기령 전 앵커죠. 안기령 씨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만나뵌 적이 없었다가 스픽스를 그때 시작을 하면서 아주 감사하게도 섭외할 때 몇 번 출연하셨습니다. 뭐 모르긴 몰라도 스픽스 출연 빈도가 그리 높진 않을 텐데 그래도 뭐 한 9번, 10번? 왁자지껄이었나? 그 포장마차에서 하는 프로그램 MC도 맡아주셨던 것 같고, 다만 그 이후에 그리 많이 나오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워낙에 바쁘셨던 분이고 저도 바쁜 분들의 그 앞길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나오셨다가 말았는데 뭐 그러면서 방송도 같이 했었고 한두 번 정도 같이 했었고 겹치는 지인들이 많아서 안기령 씨에 대한 얘기는 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굳이 안기령이라는 정치인이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는지, 또 YTN에서 앵커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나오는 과정은 어땠는지 뭐 이런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리고 또 본인이 밝힌 적도 있고 해서 제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저는 안기령 씨가 갖고 있는 그런 정치의 철학, 가치, 그리고 정치에 뛰어들게 된 그 어떤 본인의 심정 너무 잘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분들이 제 컨텐츠 중에 방송국놈들 컨텐츠를 보시면 제가 알기로도 안기령 씨의 경우에는 단 한 번에 정규직을 해본 적이 없는 비정규직 신분의 언론인으로 살아왔던 사람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앞으로 자신이 어떤 정치를 꿈꾸고 해나갈진 모르겠지만 안기령 씨의 정치에 좀 기대가 되는 사람이기도 해요. 제 자신은. 그래서 꼭 뭐랄까 주류, 비주류를 가르는 기준이 꼭 고용 형태가 될 수는 없지만 비정규직 언론인들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뭔가 나중에는 꼭 언론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는 공정한 노동의 가치 실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힘을 써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평상시에 좀 들었고요. 나무위키를 보는 시간은 뭐 아닙니다만 그래도 인물 거론이 됐으니까 그 유명한 나무위키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령씨, 경상북도 경주시, 이건 알고 있었어요. 고향이, 그때 제가 한번 제 개인적으로도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지역구가 안 정해지는 것 같아서 혹시 당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지역구가 따로 있는가 싶어서 런지시 혹시 출마 계획은 언제쯤 밝힐 예정이냐 했더니 고민 중이라고만 했고, 뭐 그리고 이제 이 고향 자체가 영남 쪽이다 보니까 영남 지역구로 가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도 잠깐 했지만 결국 총선 즈음에 도봉갑으로 전략공천이 됐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아깝게 낙선이긴 하지만 광주방송, 그리고 YTN, 뭐 KTV 국민방송 있었다. 여기 나오고 있죠. 비정규직 앵커로 일했다.
제가 아까 겹치는 지인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광주방송 쪽을 거치신 분들이라면 저를 모를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광주방송을 다니진 않았지만 제 친한 지인들이 대부분 다 광주방송을 거쳤기 때문에 광주방송, 대전방송 이쪽은 그냥 전화 한 통 돌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정도니까. 그리고 제 친한 동생이 안규령 씨랑 광주방송에서 동기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이후에 이제 YTN도 가고 안규령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를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어서. 근데 뭐 정치 컨텐츠를 아예 레거시 미디어를 버리고 나와서 저와 안규령 씨가 어떤 프로그램에 같이 들어갔다라는 건 전 단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20대 대선 2022년 YTN을 퇴사하고 열흘 뒤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직속 국가인재위에 영입이 되면서 정계로 진출했다. 누군가가 또 이제 이렇게 손을 잡아주셨다. 그리고 같이 들어간 사람 이정헌 씨가 있죠. 이정헌 기자도 참석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이정헌 현 의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정헌 기자에 대한 얘기는 오늘 하지 않을 겁니다. 잘 모르면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만나 뵌 적은 있네요. 서로 이제 눈인사하고 목례하고 안녕하세요 정도만 했던 사이지 이정헌은 박영식이라는 존재를 모를 거고요. 저는 이정헌의 존재를 알지만 그 실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조사? 취재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안규령 현재 대변인의 경우에는 제가 만나 뵌 적도 있고 같이 방송을 짧게 한 적도 있고 스픽스에 실제 섭외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사이니까 뭐 모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여서 제가 제 경험담을 그냥 여러분들께 털어놓고 있는 겁니다. 비정규직 앵커 출신 30대 청년으로서 청년 문제 해결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송개혁 등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면서 이재명 당시 후보 선대위에 합류해 공보단 대변인을 역임했다. 뭐 20대 대선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낙선하고 나서 지금은 현재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그 저녁 방송이죠. 저녁 6시 방송일 텐데 내 그럴 줄 알았다라는 프로그램을 이재석 기자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즐겨보고 있고요. 또 하필이면 또 상대 후보가 김재섭 후보였습니다. 제가 김재섭 현 의원의 친분이 없었느냐, 친분이 있었던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대결을 굉장히 오묘한 감정으로 바라봤었죠. 사실 이제 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김재섭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선거를 치를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예상했었고 도봉갑이란 지역 자체가 일단 민주당에 좀 유리한 지역구이기도 한데 좀 늦게 이 안규령 씨가 전략공천이 되기도 했던 것 같고 확실히 이 지역구를 훑었던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간? 그리고 김재섭 당시 후보는 급진적인 우파의 행보를 걸었다기보다는 민주당을 비판하고 이재명을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도봉갑에 대한 지역민들에 대한 친밀도 이런 거를 높이는 작업을 굉장히 오래 했었거든요. 지역위원장으로 오랜 기간, 저쪽은 당협위원장이라고 부르죠. 당협위원장을 오래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아는 두 분이 맞붙는다고 했을 땐 좀 오묘한 감정이 들었는데 선거 임박해서는 이게 김재섭 후보에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안규령 후보에게도 쉽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은 오랜 기간 이제 김재섭 후보가 이 지역구를 닦아왔기 때문에 주말에도 무슨 행사 가고 지역민들 만나고 이걸 되게 오랜 기간 해왔고 사실 험지잖아요. 험지라고도 볼 수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1098표 차로 석패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팽팽했고 저조차도 예견하기가 힘든 그런 지역구의 선거였다고 봅니다. 아깝게 낙선했기 때문에 아마 모 프로그램에서 안규령 씨가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그랬던 걸로 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선거라는 게 제가 직접 후보로서 뛰어보진 않았지만 주변에서 선거 캠프가 꾸려지고 일을 하고 하는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본 바 선거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목적이 된 캠프이기 때문에 승리하지 않으면 그것도 아주 아까운 차이로 지게 되면 그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의 박탈감이랄까요? 무력감? 이게 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실 선거에서 패배하면 바로 어떤
일을 개시하지 않고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방송 출연이나 이런 것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얼굴을 또 알려야 다음 선거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방송 활동도 이어가고 뭐 기고 활동도 이어가고 어찌됐든 언론과의 접촉을 많이 넓히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석패한 선거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굉장한 무력감과 그 너무 아까울 때 내가 아깝게 졌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이 굉장히 아프게 다가오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길게 쉬었다가 복귀할 때 좀 내가 이제 다시 돌아왔다라고 화려하게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복귀 메시지를 날리는 편인데 굉장히 금방 복귀를 했어요. 예, 선거 패배 이후에도 특유의 밝은 미소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 현재 털보 아저씨네 방송국에서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위키를 보통 뭐 비판 논란 요런 지점들은 많이들 보는데 일단 안기령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폴리널리스트 논란이 있네요. 뭐 이거는 언론사에 있다가 정치로 바로 입문하게 되면 나오는 동종업계, 그러니까 즉 언론계에 있는 선 후배들의 따가운 비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폴리널리스트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진행했던 방송에 대한 공정성을 또 의심받을 뿐만 아니라 그 방송을 본 시청자를 대상으로 뭐 기만한 거다, 사기친 거다, 뭐 이런 비판들도 과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젠 잘 모르겠어요. 좌우 여야 할 것 없이 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게 굳이 뭐 안기령 씨만 받아야 되는 논란일까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뭐 물론 저는 원래 원천적으로는 좀 뭐랄까 기간을 좀 두고 실제 정치에 뛰어들려면 기간을 좀 뒀다가 뛰어드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는 편입니다만 그게 사실은 어떤 컨벤션 효과랄까? 두둥하고 내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그 컨벤션 효과를 누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언론사를 다 그만두고 이제 자연인의 신분으로 살다가 5년 동안 자연인으로 살다가 갑자기 정치에 등장한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선거 시즌이 임박했을 때 내가 앵커도 하고 어디에서 이름도 좀 알려져 있고 어디서 본 얼굴을 차용해 오는 걸 사실은 정치권에서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여기에 왔다라는 걸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TV조선으로 따지면 박정훈, 신동욱 이런 사람들 완전히 폴리널리스트겠죠. 그렇게 따지자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뭐 이게 논란이 되는 시대인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도봉구갑 전략공천 논란, 지역구 무지 논란, 이건 이제 선거 관련된 그런 논란이고요. 선관위의 경고를 받았다. 이 정도의 뭐 논란만 나와 있네요. 제가 뭐 축소시키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어쨌든 혹시나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제가 뭐 특정 정치인을 막 이렇게 칭송만 하는 시간으로 만들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가 알고 있는 안기령에 대해서 말한다. 이 시간이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털보 아저씨의 겸손은 참 힘들다 예 출연하면서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동영 작가님 TV에도 출연 중이죠. 그게 지금 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그래서 유튜브 쪽에서 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예. 아마 국회 방송이나 이런 데도 젊은 대변인격으로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민의힘의 상대 진영의 젊은 여성 정치인과 안기령 씨의 어떤 토론, 이거를 국회 방송의 강아랑 씨인가? 그분이 진행하는데 잠깐 나왔던 것도 제가 봤던 기억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왕성하게 아무튼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현 거주지가 도봉구 창동 도봉구갑 지역위원장. 예, 참 이렇게 보면 새록새록하네요. 예. 자, 다음 인물 그렇습니다. 바로 KBS 이재석 전 기자, 이재석 전 앵커. 예, 이재석 나무위키 보겠습니다. KBS 뉴스9뿐만 아니고 마지막으로 했던 프로그램이 사실 사사건건이란 프로그램이었어요. 사사건건에 매주 금요일마다 거기서 이제 사건사고나 일주일에 화제가 됐던 사건들 모아서 썰 푸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재석 기자와 제가 함께 했던 코너였습니다. 저는 이재석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어렵게 대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저도 앵커를 오래 했지만 앵커라는 직업 자체가 약간 아우라로 먹고 사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말의 어떤 총량이 많지 않지만 굉장히 임팩트하고 컴팩트하게 질문을 던지고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진실에 다가가는 역할을 앵커들이 보통 하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본 바 이재석 기자에 대한 어떤 기자로서의 인물평이나 회사 내부의 인물평을 들어보면 굉장한 원칙주의자, 어떤 원칙에는 잘 타협하지 않는 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랑 같이 방송하면서 느꼈던 거는 나도 참 앵커를 오래 했는데 이분이 간간히 던지는 어떤 질문이 굉장히 본질과 핵심을 건드리는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진다. 그래서 앵커 아우라가 살아있지만 가끔은 또 연성화된 코너를 사사건건에선 진행해야 되니까 저랑 같이 할 때 농담으로 던지는 질문에도 좀 뼈가 있고, 그리고 약간 조소랄까요? 비판을 하는데 어떠한 대상이나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털어놓는 거를 크게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KBS 공영방송 기자인데 굉장히 뭐랄까 앵커의 중심을 잘 지키기도 하면서 본질과 핵심을 잘 건드린다. 그게 자기 주장이 한 끗 차이긴 한데 내 질문을 어떤 사람에게 던졌을 때 내가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뭐랄까 좀 스무스하게 돌려서 질문하는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재석 기자는 그런 걸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나서 나도 내가 그런 거는 좀 말을 붙여서 질문에다가 살을 좀 붙여서 이 사람이 오해 없게끔 만드는 기술이 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재석 기자 모니터링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방송을 참 잘하는 양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 차이 많이 안 나요. 저랑 3살 차이. 재석이 형! 79년생 8월 1일생 45세 서울대 출신입니다. 예, S대 출신이고요. 2005년 31기 공채기자 사회부, 탐사보도부, 사회부, KBS 앵커까지 오는 동안 참 많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저와 함께 얼굴을 맞대고 몇 달간 함께 했던 건 KBS 사사건건이었고요. 상도 많이 받으셨네요. 보도기자부문 한국기자상, 올해의 방송기자상 대상을 심지어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단독 보도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상을 많이 받으셨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 보면 회사를 그만두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박민 사장이 취임하면서 자신이 진행하고 있던 사사건건 앵커직을 내려놨다. 그리고 11월 23일 인사에서 비취재부서인 시청자센터 시청자사업부로 전보되자 당일 사표 제출하고 12월 11일부로 KBS를 퇴사 선언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 기억이 좀 나는 게 디올백 보도가 2023년 11월 27일에 있었고요. 제가 사사건건에서 이제 개편을 당하는 일을 겪었던 게 정확하게 11월 28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 바뀐 교체된 앵커님의 얼굴을 한 번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볼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사실상 이재석 앵커가 그만두고 나서 바뀐 앵커님을 얼굴을 한 번 보고 그 이후엔 사사건건을 출연한 적이 없는 거니까 시기적으로도 딱 맞물려서 그때 이제 그만두셨고 아마 제가 기사 보고 문자도 보냈었거든요. 이재석 기자한테. 그래서 제가 참 그동안 많이 배웠었는데 그만두시는 걸로 들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뭐 친절한 답변도 받았고 어쨌든 저는 되게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 이재석 기자의 평소 생각이나 이런 가치관을 제가 잘 모르지만 일단은 KBS 기자가 털보 아저씨네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게 굉장히 좀 뭐랄까 그런 유튜브 업계 쪽으로는 안 가실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오랜 기간 공영방송에서 오래 몸담아서 일해왔던 분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유튜브 쪽을 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좀 한 단계 낮게 보거나 생각하시는 경향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재석 기자 그랬단 얘기는 아니고 그랬을 거란 얘기도 아니지만 제가 판단한 바로는 약간 어찌됐든 민주당색이 짙은 방송이다 보니까 털보 아저씨네 방송국이 그래서 거기에 활동한다는 건 뭐 안기령 씨의 경우에는 당연히 앵커 출신이고 도봉갑 위원장이고 민주당 당원이니까
거기에서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뭐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KBS 메인 앵커를 하던 이재석 기자가 털보 아저씨 방송국에서 방송한다고 처음에 들었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예고편도 제가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안기령 씨랑 같이 그 트레일러 찍었던 거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거 보고 나서 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물론 그 둘이 관계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뉴스공장 할 때도 이재석 기자가 출연하신 경험이 있고 뭐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서 두 분이 모르는 사이가 아니니까 가는 거야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건데, 근데 뭔가 이분은 저는 되게 그 앵커로서 또 언론인으로서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것 같은 자리는 아예 가지 않겠다, 이런 마음가짐이실 줄 알았는데 뭐 그러던 말든 뭔 상관임, 내가 하고 싶어하는 내 목소리를 이제 낼 거고 지금의 시대는 어찌 보면 중도라는 것이 희미해진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채널에서든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하면 뭐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전 봤죠. 저도 굉장히 즐겨보고 있습니다. 예, 이재석 기자님 응원 드리고요. 우리 이재석 기자님은 논란이 없네요. 자, 다음 앵커, 다음 언론인 홍사훈 기자입니다. 예, 65년생 91년에 KBS를 입사하셨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홍사훈 기자를 좋아하고 제가 롤 모델로 삼는 분이 이제 홍사훈 기자님이신데, 왜냐하면 일단 음색도 좋고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이 어떤 인터뷰를 이끌어가는 기술이랄까? 이런 것들도 뭐 물론 약간 스타일이 다릅니다. 가령 이재석 기자와 홍사훈 기자의 스타일은 너무 다르긴 한데요. 다만 홍사훈 기자만의 어떤 색깔 그리고 개성이 굉장히 뚜렷해요. 그러니까 이재석 기자만큼 뚜렷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약간 따뜻하기도 한데 갑자기 차가워지는 그런 매력도 있고, 전곡을 찌르는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고 취재도 탄탄하게 되어 있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런 게 느껴져서 저는 텍스트로 그러니까 기억해 놓고 언제 이랬고 저랬고 이제 이런 디테일들이 조금 부족할 때가 있어요. 제 스스로 그런 한계가 좀 느껴질 때가 있어서 사람 이름도 잘 까먹지만 언제 그랬지 싶은 거는 다시 찾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기자들은 자신들이 글로 꾹꾹 눌러 담아서 보도하는 게 이제 습관화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 자신이 취재했던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들을 절대 잊지 않고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거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또 다른 의미에서 홍사훈 기자는 멋있다. 멋있는 사람 같다 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여기 특이한 게요, 91년 KBS 제18기 공채로 입사하여 기상캐스터로 근무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KBS 9시 뉴스 일기예보 홍사훈 기상캐스터. 홍사훈은 젊고 잘생긴 기상캐스터로 인기를 끌었다. 이건 모르셨죠? 예. KBS 보도국 과학부 기자가 되고 과학부, 환경부, 정보통신부, 재난부, 그리고 시사보도팀, 탐사부 기자를 거쳐서 2013년 시사제작국 일부 부장을 역임하고 바로 이겁니다. 2019년 보도본부 시사제작 2부 부장이 됐고 5월 시사제작국 국장으로 승진합니다. 시사기획 창,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골수 팬이었던 시사기획 창, 이거를 라임 사태를 집중 보도하기도 했고, 그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중심으로 한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의 의혹을 집요하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되면서 여러 방송국에 나가서 맛깔나게 이제 이 내용을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원래 저는 알고 있었던 홍사훈이었지만 그때부터는 더 큰 이목을 끌게 됩니다. 그리고 최경영의 경제쇼 이후에 후임을 맡아서 경제 분야에서도 아주 탁월하게,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알기 쉽게 딱 중고딩 수준으로 경제를 진단하고 설명해주고 게스트가 말을 어렵게 하면 풀어서 질문해주는 그 능력은 알아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홍사훈 기자가 여기 보면 경제 쪽의 기자를 하신 경험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랬다고 하더라도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경제부를 오래 한 사람만이 경제 전문가냐? 꼭 그렇진 않거든. 어떤 사안을 쉽게 시청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 또 쉽게 이해하고 풀어서 꼭꼭 씹어서 상대방에게 좀 더 쉬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진행자로서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내가 꼭 취재하지 않아도, 내가 꼭 취재 전담 부서에 있지 않아도 내가 어떤 스토리와, 우리가 듣고 있는 뉴스라는 건 다 스토리잖아요. 이 스토리를 아주 쉽고 간명하게 육하원칙에 맞춰서 타임라인도 싹 잘 정리해두고 그 내막에는 어떤 배경들이 있어서 이런 의혹과 야마, 즉 핵심이 잡혀가는 건지 그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저널리스트죠. 그런 차원에서 홍사훈의 경제쇼도 저는 솔직한 말씀으로 최경영의 경제쇼보다 저는 사실 더 잘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최경영 아저씨는 일단 경제 쪽에도 굉장히, 그리고 해외 외신 쪽에도 굉장히 좀 아는 게 많아서 사실 제 느낌으로는 앵커뽕 그리고 앵커 아우라는 최경영 기자님도 이재석 기자님만큼 어떤 그 앵커 아우라가 있어요. 근데 자신이 아는 거를 설명하기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최경영 기자입니다. 근데 홍사훈 기자님은 뭐 그런 것도 일부 있지만 좀 더 어떻게 하면 방송을 쉽게 풀어갈까에 대한 그런 자신의 그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만나뵌 적도 없어요. 하지만 홍사훈을 존경하는 후배 기자들을 제가 많이 알아요. 그분들이 단 한 번도 홍사훈 개꼰대설 이런 거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홍사훈 기자는 하나같이 좋은 평가만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이분을 방송인이자 저널리스트로서도 존경하지만 주변에 있는 후배 기자들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무튼 홍사훈 기자는 현재 본인하고 개인적으로 뭐 친하다고 알려진 안유화 교수죠. 이분은 뭐 경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안유화 교수와 헤어질 결심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하네요. 이건 제가 보진 못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지금 홍사훈 기자는 경제쇼라는 것을 그 털보 아저씨네 방송국에서 그대로 하고 있죠. 홍사훈의 경제쇼인가? 홍사훈 쇼인가? 아무튼 털보 아저씨와 함께 하고 있는 1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홍사훈 아저씨가요, 털보 아저씨랑 같이 협업할 거라고 이미 예상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재석 기자와 그 김어준 씨의 친분보다 홍사훈 기자와 김어준 씨의 어떤 친분이 방송에서도 제가 느꼈을 때 훨씬 더 돈독해 보이고 죽이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정치적 성향을 다 떠나서 어쨌든 김어준도 홍사훈을 좋아하고 홍사훈도 김어준을 좋아하면 홍사훈이 회사를 나가면 어디 가서 방송을 할까? 이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팬으로서. 그랬더니 제가 예상해 왔던 그대로 역시 겸손은 참 힘든 그 채널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홍사훈 기자, 네, 열심히 또 제가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딴지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고 계신 분이죠. 자, 다음 최근에 제가 만나 뵀던 김원장 기자입니다. 네, 이분은 현재 그 경제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역시 아까 홍사훈 기자만큼 주변에 있는 후배들의 어떤 평가가 너무나 좋은 분, 한 번 만나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라고 알려진 분이신데, 저는 사실 제가 너무나 우연한 기회로 최근에 같이 만나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있습니다. 3프로에서 현재 지금 방송을 진행 중이시고, 이분도 KBS를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프리랜서가 되신 거죠.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이재석, 홍사훈 이런 분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떤 영역을 구축해 나가는 분 같고요. 이분은 특별히 어떤 그 좀 무색무취한 분인 것 같더라고요. 제 판단은 방송 자체도 무색무취하게 어디에 쏠리지 않게끔 중심을 잘 잡으시는 분 같고요. 특별하게 이제 그 경제 이슈와 관련해서는 제 페이스북을 자주 보진 않는데 쓰시는 글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글을 굉장히 쉽게 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을 굉장히 쉽게 쓰시고 매력적으로 쓰시고
본인이 주장하고 싶어하는 바가 굉장히 뚜렷하세요. 특히 경제 측면에서는 전문가이시니까, 경제 분야의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저는 당연히 김원장 기자만큼 경제를 아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약간 갸우뚱하다 싶은 사안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혹시나 김원장 기자가 어떤 얘기를 했을까 하고 페북을 찾아보거나 방송을 찾아서 들어보면 굉장히 좀 간단 명료하게 잘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학계에 계신 분들이 그 방송을 맡아서 진행을 하는 것보다 언론사 기자나 언론사 앵커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런 진행들을 좀 해왔던 사람이 하는 거를 제 개인적으로는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대중 일반의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쉽게 질문하고 쉽게 설명하는 것이 학습된 사람들과, 그냥 내가 평생 이 한 분야를 전공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수님들이 앵커직을 맡거나 방송 진행자를 맡으면 굉장히 좀 딱딱하고 어려워질 때가 있고요. 전문 용어들은 다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기자들이나 기자 앵커들, 아니면 그냥 뭐 아나운서 앵커들은 되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그 학계에서 오신 분들이나 혹은 그 정치를 좀 경험하고 오신 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김원장 기자 같은 분은 그래도 그런 태도가 묻어난다. 되게 쉽게 설명하시고, 그리고 저는 꼭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라는 것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모든 분야와 다 붙어 있잖아요. 정치가 그렇듯이 경제 또한 다 붙어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아닌 게 없듯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아닌 게 없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경제적 관점이 들어가고 모든 분야에 다 우리의 정치가 영향을 끼치듯이, 이분이 설명하는 걸 보면 무색무취한데 어떠한 이슈에 있어서는, 뭐 예를 들면 최근 화제가 된 금투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시각이 본인의 색깔이 아주 명료하기 때문에 그건 어떤 누구의 편을 들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김 원장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굉장히 확고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멋있어. 오늘 멋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네요. 아무튼 3프로에서 방송을 이어가고 계신 김 원장 기자였습니다. 우리 김 원장 선배님 그 나무 위키가 좀 많이 좀 비어있고 심심한 것 같아가지고 많이 심심한 것 같아가지고 좀 더 많은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 인물은 누구일까요? 백운기 58년생. 예. 거의 뭐 우리 어머니 뻘이죠. 예. 근데 보도본부 해설위원실 보도국 국장, 시사제작국 국장. 자, 백운기의 대표작 공개수배 사건 25시라고 나와있지만 유튜브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MBN의 뉴스와이드에서 MBN이 백운기라는 앵커의 존재감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게 해준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저는 MBN 쪽에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MBN의 백운기의 뉴스와이드를 보면 그 당시에 백운기 앵커가 이 정도로 이렇게 뭐랄까 방송을 텐션감 있게 끌어올리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요. 종편에서 MBN의 뉴스와이드를 진행하시면서 점점 이 텐션이 올라가고요. 그 텐션이라는 게 막 그 김명준 앵커처럼 막 소리 지르고 이런다는 게 아니고, MBN 뉴스와이드는 어쨌든 떼토크이다 보니까 5명의 패널들이 함께 나와가지고 질문들을 살라미하거나 좀 속도감 있게 방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종편은 시청률에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일반 그 대중들의 관점의 흐름, 그리고 그 시간대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어떤 정서랄까? 그 생각, 이런 거를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좀 재밌게 하는 거, 방송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하고 있고, 내가 이 패널과 농담 따먹기도 하고 이 사람에게 좀 쫑크도 주고 하면서 이 방송이 저는 백운기화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MBN의 뉴스와이드는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백운기 앵커가 진행하면서 재밌어졌고, 저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백운기의 시사 1번지 KBC의 라디오 프로그램인데 이게 유튜브가 되면서 구독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지역방송의 어떤 유튜브가 단일 프로그램의 성격으로 이렇게까지 급성장한 건 백운기가 처음이에요.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만큼 유튜브의 특성이나 이런 것이 백운기 앵커에게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운명적인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랄까 특히 앵커로서 날선 오프닝 그리고 출연자가 뭘 응답을 하잖아요. 그 응답을 하면 그거를 이제 쿠션 박아가지고 백운기 앵커가 짧지만 강렬하게 평론하는 쇼츠들이 엄청나게 이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운기의 시사 1번지가 20만을 넘어가고 그 즈음에 사실은 조금 불합리한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백운기가 이 시사 1번지를 키워냈는데 갑자기 또 불행하게 하차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제가 이제 본부장으로 있었던 스픽스에서 백운기 앵커님을 모셔오죠. 모셔서 백운기의 이제 정치 본색으로 넘어가는데 와 그때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스픽스가 대체적으로 구독자를 성장시켜왔던 그런 방식이라는 게 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픽스를 제가 45만 정도의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스픽스의 구독자 흐름의 역사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스픽스는 처음에 노영이와 변희재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굳이 지분으로 따지자면 한 노영이가 한 2, 3, 변희재가 한 7, 그러니까 초반에 구독자를 2, 30만까지 끌어올리는데 그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은 사실 변희재 김용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플루언서들 말고도 저처럼 구독자 1명, 100명일 때 방송을 함께 했던 우리 김종욱 교수님이라든지 안진걸 소장, 장성철, 박진영 이런 눈부신 우리가 이제 토대가 되었던 밑받침이 되어주었던 패널 분들과 소수의 인플루언서가 구독자 2, 30만을 만들어냈다면 그 중간부터는 오전에 방송했던 백운기의 정치 본색이 사실상 2, 30만을 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굉장한 탄력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동접자 수가 막 2만 5천, 3만 막 이렇게까지도 가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스픽스에서도 지금은 뭐 많이 미약하긴 한데 그때 이제 중간 허리의 흐름을 이어줬던 게 백운기 앵커였고요. 그리고 백운기 앵커가 정치본색의 황금기를 이끌고 와서 그 뒤에 이제 또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지는 차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살레시오 고등학교가 그 광주 전남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고등학교거든요. 살레시오 나온 정치인들이 많이 있어요. 조선대학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쭉 뭐 지금 시사 1번지 말고도 스픽스의 정치본색, 그 이후에는 백운기의 정어리TV, 지금 백운기의 정어리TV 2013년 12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스픽스에서 백운기의 정치본색은 12월 7일까지 진행했다고 나와 있네요. 뉴미디어에서는. 요거 유명하죠. 요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현재 제보가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뭐 백운기 앵커에 대해서는 과거 이제 MB 시절에 있었던 이제 여러 논란들이 좀 있는데 여기 나무위키에 박아져 있고, 근데 지금은 뭐 노선 자체가 뼛속까지 그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이라고 이미 그 앵커님께서 방송 중에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찌 보면 반 윤석열의 그 투쟁 노선에 사실상의 선봉장이 되어버린 느낌이랄까? 굉장히 빠르게 이 구독자를 올렸습니다. 네, 요렇게 지금 나와 있고, 여기 나가시는 분들이 다 제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이 많습니다. 신인규, 김종욱, 김유정 의원은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여기 MBN의 그 논설위원 하셨던 우리 선배님하고 김성환 평론가, 또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장, 김종대 의원, 최진봉 교수님, 다들 뭐 저와 가깝게 지냈던 분들이 여기서 또 활동을 하고 계셔가지고요. 현재 45.8만 명, 이제 곧 5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것도 굉장히 기념비적인 속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스픽스의 성장보다 더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여서 12월에 유튜브를 만들고 지금 9월 됐는데 45만 명이다. 야, 그러면은 1년 안에 100만 명을 만들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정치 유튜브 중에 확실히 핫하고 뜨겁게 자리 잡은 유튜브는 아마도 백운기의 정어리TV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백운기 앵커님 얘기를 또 했고요. 그 다음은 아무래도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경영 기자. 그렇습니다. 최경영 기자님은 제가 여러 번 만나 뵀는데 방송을 같이 한 건 한 번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막 친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방송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다 또 저랑 친한 분들이 많아서 예, 특유의 이 표정, 똘똘함이 넘치는 최경영 기자님, KBS 기자, 또 뉴스타파 기자, 다시 또 복귀하셔가지고 라디오, 경제 오도독, 경제쇼, 심지어 지금은 스픽스의 정치본색까지 하고 계시면서 최경영 TV를 하고 계시죠. 근데 KBS를 빛내 50인 안에 들어가셨어요? 대단하신 분이네. 네, 아무튼 저도 뭐 굉장히 그 정치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 최경영 기자님께 많이 배우고 있고, 저는 근데 최경영 기자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색깔이어가지고 저와는 좀 다른 면모를 갖고 계신 분이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최경영 TV를 열심히 또 하시다 보면 아마 본인이 잘 하시는 앵커의 역할, 또 혹은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아마 이 정권이 지나가게 되면 더 좋은 자리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노무현 재단하고 또 가까워서 알릴레오 쪽에 많이 출연하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미디어 알릴레오 요 진행을 맡았다고도 나오고, 그 스픽스를 섭외하게 된 그런 과정은 당연히 이제 백운기 앵커님이 나가시고 나서 대체하실 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대체 인력을 찾는 과정에서 최경영 기자가 삼고초려 끝에, 그때 그 삼고초려를 한 사람이 노종면 당시 본부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노종면 대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섭외를 했다라는 그런 후문이 있고, 왜냐하면 막 때려치고 나왔는데 정말 불러주는 곳이 많았던 것 같고, 본인도 좀 이렇게 그 유튜브나 뉴미디어 업계에서 들어오는 그 러브콜을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바빴던 것 같아요. 오마이뉴스, 알릴레오,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딴지방송국 내지는 뭐 이쪽 저희 스픽스, 아니면 또 다른 채널, 막 이제 이런 요구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굉장히 러브콜에 몸살을 앓고 있던 시점이어가지고 섭외를 딱 정리하려고 해도 잘 안 됐던 시기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노종면 대표님이나 당시 PD들한테 들었던 얘기는, 너무 이제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심지어 그 최경영의 정치본색도 조수진의 정치본색으로 같이 이제 조인을 하면서 쪼개가지고 요일을 방송을 했을 정도였거든요. 어떤 요일은 또 오마이에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띠편성이 불가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KBS 출신의 기자 최경영 기자, 예, 여러가지 프로그램들과 이미 뭐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얼굴이고 탁월한 또 실력을 보여주고 계신, 전라남도 여수가 또 고향이시라고 하고요. 뭐 빵빵합니다. 고려대, KDI 국제정책대학원 대학교, 이런 건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경영학 석사, 미주리 대학교에서는 언론학 석사, 예,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이력까지 나와 있네요. 페이스북이나 특히 요즘 유튜브, 본인의 유튜브를 또 하고 계시죠. 최경영 TV는 구독자가 몇 명까지 왔을까요? 예, 최경영 TV는 이제 26.6만 명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성장이 굉장히 빠른 거죠. 그죠? 작년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올라오는 채널들 중에 급성장을 하는 곳은 최경영 TV가 한 3순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그게 두 번째일 것 같고, 원탑은 아무래도 정어리 TV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윤선 선배님은 얼마나 지금 될까요? 여기는 이미 50만을 돌파했네. 죄송합니다. 장 기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 장 기자님이 좀 더 앞서갔습니다. 정어리보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 더 앞서가고 있다. 자, 지금의 1등은 장윤선, 2등은 정어리, 3등은 이제 최경영,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냐면 그 동시기에 유튜브를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행보를 쭉 지켜봤을 때 구독자의 증가 속도는 아무래도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 일단 압권인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어리가 뒤따라가고 있다. 정어리 떼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경영 TV는 근데 어차피 이 방송을 이끌어가는 구조가 최경영 원탑이기도 한데 컨텐츠에 나오는 출연자들이 보통 한두 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은 정말 이제는 뭐 대기업이 된 것 같고, 정어리도 뭐 나오는 스튜디오의 어떤 그런 화면이나 이 저기 출연자들의 숫자까지 본다면 아마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 그 알짜배기는 아무래도 최경영 TV 아닐까.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은 최경영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좀 들고, 뭐 물론 사무실 임대료나 뭐 인건비나 이런 거 다 포함하자면 비슷할 수는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엔 왠지 최경영 TV가 가성비는 좀 더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장윤선 기자님이나 백운기 앵커님이 지금 하시는 유튜브 채널들은 굉장히 그 스픽스화 되어 있다고 저도 지금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어떤 비용의 압박 이런 거에 시달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구독자가 이 정도 되고 동접자도 보니까 적지 않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빨아들이는 아웃풋이 굉장히 많겠죠. 부럽습니다. 예, 장윤선 기자님은 제가 따로 언급 안 할게요. 왜냐면 올해 뭐 이미 나와서 활동을 하셨고, 장윤선이란 사람 자체가 이 인지도가 꽤 이미 높아져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윤선 기자는 지금 어디서 뭘 하지? 라는 오늘의 컨텐츠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장윤선 기자님은 지금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레거시와 뉴미디어를 오가면서 출연 빈도가 가장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제가 굳이 꼽자면 장성철, 장윤선, 김준일 이 세 명이 한날 한시에 휴가를 가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방송국 안 돌아갈걸? 아 진짜 진짜입니다. 안 돌아갈걸요? 예, 안 돌아갈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장 기자님 응원 드리고요. 그래서 굉장히 몸이 10개라도 모자르실 거다. 왜냐하면 레거시 나가시랴 본인 유튜브 하시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출연 자체를 소화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 힘들어 보이는데, 본인의 유튜브는 또 이제 본인의 비즈니스이다 보니까 이거를 만들어가는 게 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썸네일이나 뭐 출연자에 대한 의전이나 뭐 주제 정하는 거나 이게 다 사실 다 노동이에요. 노동. 쉽지가 않습니다. 유튜버나 유튜브라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거 뭐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뭐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최경영 기자까지 얘기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사람은 이제 뭐 빼놓으면 안 되는 의리의 박영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형님은 사진이 왜 이렇지? 자, 장인수 기자. 사무실에서 찍은 상고머리 프로필 사진이 여기 등장해 있네요. 예, 장인수 기자 나무 위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하, 사진 없네요. 안됩니다 이러면. 여기 뭐 이제 전 MBC 기자라고 해가지고 뭐 여기 소개, 논란 뭐 여러가지 있잖아요. 비판, 여담, 예, 뭐 다 있는데 어쨌든 그 굉장히 믿고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만들어 내시고 있고, 실제 뭐 디올백 이후에 더 많은 협업을 하게 됐고, 그래서 장인수 기자의 유튜브도 응원해 드려야 돼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구독을 안 하셨다면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이아몬드 실버 버튼을 앞두고 있는 장인수 기자의 저널리스트 9.77만 명. 물론 여기는 이제 주식회사 작심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함께 뛰고 있는 저널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장인수 기자만의 것은 아니고요. 장인수 기자가 이제 대표 앵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목요일마다 저녁 9시에 이슈 디올백을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컨텐츠도 좋고. 근데 아마 그 장인수 기자가 취재를 하는 기자이기도 하지만 방송인으로서 이제 어쨌든 원탑 진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이제 제가 혼자 지금 이렇게 얘기한 지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
떠들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끔 떠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간을 채우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장 기자님은 뭐 후자는 아니고 전자인 것 같긴 한데, 다만 이제 혼자 이제 방송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여러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지금 저널리스트 채널도 많이 자리를 잡았고, 초반에는 뭐 이제 오디오 사고, 비디오 사고, 방송 사고가 간간히 있는 저희 채널과 마찬가지로 약간 그 어떤 그 유튜브의 생리를 알아가는 단계가 있었다면, 이제는 뭐 완전히 자리 잡아서 저는 온라인 스트리밍이나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더 사실 장인수 기자가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장인수 기자님이 설명하시는 것도 굉장히 또 쉽게 설명해 주시고, 취재 기자가 자신의 경험과 취재를 기반으로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재밌습니다. 저도 꼭 이제 뭐 같이 어떤 협업을 할 때 저는 얼굴로 등장하는 거니까 제가 수단화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끝나고 나서 아니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물어보면 막 거침없이 기탄 없이 얘기해 주는데 그 스토리가 재밌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가끔 이 이슈 디올백 코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요일 저녁에 이슈 디올백 보시고 10시엔 어디로 와야 된다? 시방쇼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장인수 기자,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다음 언론인 또 누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이고 우리 영감님, 아이고 우리 영감님이 되셨어요. 2023년 12월까지 딱 3, 4개월간 스픽스 TV 부문 대표를 역임했다가 인재 영입이 돼서 민주당으로 가버리신 노종면 의원입니다. YTN 국민TV, YTN 노조지부장 하면서 뭐 대중적으로도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의정활동이나 정부를 상대로 한, 정부 인사들,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한 뭐 질의응답 과정을 지켜보고 있노라니, 야, 역시 앵커 출신, 기자 출신 의원의 장점이 아주 톡톡히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보고 깜짝깜짝 놀라요. 아니, 노종면 대표님은 그때 제가 스픽스 막 출연했을 때 만나 뵈면 엄청 젠틀맨이고 신사적이고, 사람이 뭐랄까, 그러니까 꼰대라고 느껴질 수 없는 매력을 갖고 있어요. 이제 사실 국회의원쯤 되면 꼰대 해야 되거든요. 보좌진들이나 비서진들이나 어쨌든 자기가 이제 그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일을 못하는 직원들도 빨리빨리 날려야 되고, 보좌진들도 막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일을 못하면 바꿔야 돼. 그게 국민을 위한 길이야. 근데 이분이 성격이 굉장히 전 착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성격도 되게 좀 유들유들하시고 부드러운 분이고 젠틀하신 분이라 그런 걸 잘 하실지는 좀 걱정이지만, 근데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 보니까 야, 이 아우라가 앵커 아우라, 기자 아우라하고는 또 다른 의원의 아우라가 있었네. 내가 그거를 몰랐네. 노종면 의원이 그런 아우라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사람이 젠틀하고 명석한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굉장히 저는 달라진 그 노종면의 모습을 보고 있다. 야, 사진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거 샵이 심하게 들어갔어. 노 대표님, 노 의원님, 여기 보면 주름 한 점 없는, 야 이거 민주당에서 해준 건가? 너무 잘 나왔다 사진이. 이 백발도 참 멋있어요. 이런 백발이 가지기 어려운 백발이거든요. 야, 멋있다. 야, 멋있다. 인천광역시 부편구 산곡동 현대아파트, 자신의 살았던 그 지역에 그대로 출마해서 이번에 당선됐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입니다. 22대 초선 지역구 국회의원이고요. 예, YTN에서는 뭐 돌발 영상을 만든 굉장히 그 유명한 분이시고, 아마 닉네임을 어디 트위터였나 페이스북을 노돌발로 쓸걸요? 그 정도로 돌발 영상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해직과 복직 시절 이게 또 있었고요.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되면서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언론 탄압에 맞서 싸우다가 해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TV를 열었고, 다시 그 이후에 복직을 또 했었고, 예, 퇴직 후에 제가 이제 이분과 연락하고 만나게 됐던 사이인데, 온라인 매체 스픽스에 합류했다. 스픽스의 콘텐츠 제작 시스템, 미디어 전략 전반을 재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본인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 진행하기도 했다. 디톡스 괜찮았었죠. 노정면의 뉴발, 뉴스를 발라드립니다. 요 코너 괜찮았었는데, 예, 팩트 정리를 아주 정말 발라내듯이 잘 해주셨던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 구독자는 그가 재직한 넉 달 동안 50만에서 67만으로 급증했고, 조회수도 1일 100만 미만에서 1일 200만 이상으로 배가 되었다. 이때 이제 노정면 대표가 기존에 있는 하나의 라이브 영상을 쉽고 재밌게 짤로 만들어서 여러 클립으로 토막내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썼었고요. 예, 그렇게 많이 했었고, 기존에 일단 다시 보기의 형태의 컨텐츠는 원래 스픽스가 구독자 증가 전략으로 택했던 그런 방법이니까 그건 원래 하고 있었던 거고, 다만 17만 명, 넉 달 동안 17만 명 급증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비교해 본다면 숫자는 백운기나 변희재가 키워줘 온 만큼의 숫자보단 아마 덜 할 거예요. 그지만 노정면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제 알릴레오 만들었던 또 프로듀서님이 합류를 하셨거든요. 그 두 분이 스픽스를 굉장히 정제돼 있는 팩트 중심의 방송국으로 저는 만들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늘 원하고 상상했던 방식의 유튜브 채널이, 스픽스의 초기 취지 모델이 노정면과 그때 당시에 이제 유지현이란 PD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노정면 대표는 총선에 이미 나가기가 예정돼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딱 임기가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을 한 상황에서 이미 들어와서 회사의 시스템과 조직 체계 전반을 정비하신 거죠. 이건 제가 못했던 겁니다. 제가 본부장이었던 시절에는 못했던 거고, 노정면이라는 사람만 할 수 있었던 거여서, 노정면이 스픽스에 남긴 역사가 저는 굉장히 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방송인이자 출연자로서의 인플루언싱 마케팅이었다라기보다는 노정면이라는 인물이 들어와서 스픽스의 체제 정비와 조직 정비, 시스템화를 시켜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글쎄요,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는지 솔직히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그거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아쉽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게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그때 썸네일들이나 그때 올라왔던 영상의 어떤 기획이나 이런 것과는 조금 좀 다른 조짐들이 보여서 스픽스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는 약간 그런 대목은 뭐 아쉬웠다, 평가할 수 있겠죠. 노정면의 스픽스 TV 부문 대표 임무는 아주 짧게, 넉 달 하고 결국 넉 달 하고 정치권 부평갑에 전략 공천됩니다. 당선 축하를 이 방송을 통해 또 한번 드리고요. 저는 뭐 스픽스에서 만난, 혹은 유튜브를 하면서 만난 제야 정치인들이 실제 정치에 입문하고 배지를 단 사람들이 이번에 다수 있는데, 축하 전화 한번 해본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제 일종의 친목질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특정 의원과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낼 수 있는데, 뭐 어떤 채널에서 막 이렇게 형님 아우 동생 하면서 외부에서 어쨌든 정치권을 비판하거나 시사 정치 컨텐츠를 다루는 사람이 너무 또 현직 의원들이랑 가깝다는 티를 제 스스로 낸다는 거는, 그건 좀 잘못된 방향인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축하 전화 한번 드려본 적이 없고, 뭐 사실 잘 보이고 싶다면 이런 후보들의 개소식, 선거사무소 개소식, 출마 선언 이런 거 할 때 가가지고 축하도 해주고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방송인들이 다 그거 하러 다녀요. 혹시나 이 사람이 의원 되면 나중에 자기 방송에 부르려고, 혹은 내가 이렇게 또 성의를 드렸으니까 너 나한테 나중에 이거 들어줘야 돼 라는 식으로 정치인들을 활용하죠. 근데 저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인이 이미 된 사람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먼저 연락할 이유도 없고, 그쪽에서 뭐 어떤 협업의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그냥 비즈니스로만 하는 거지, 정말 친분을 지금이나 어떤 친분이나 교분을 쌓아서 나중에 나의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막 노정면 선배님 저 박영식입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저 그때 스픽스 뚜뚜뚜뚜 차라리 이러시길 바래요. 예, 저는 그냥
노종면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인물 호준석 현 국민의힘 대변인이시죠. 예, 두 분 다 대변인이 됐죠. 참 재밌어요. YTN과 ITN의 대결이 된 겁니다. 예, 노종면과 호준석의 각각의 어떤 진검승부가 되어가고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저는 뭐 익히 호준석이란 인물평을 YTN 내부에서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호준석 대변인과 호준석 그 전 앵커님, 호준석 전 기자한테 혹평을 할 건 많이 없어요. 뭐 물론 정치인이 되고 난 이후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말씀들만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사회부 기자로 계시면서 앵커로 계시면서 실제 이분이 후배 앵커들에게 어떤 귀감이 됐고 그 드러난 인상 그대로 그렇게 개꼰대는 아니다. 꼰대는 아니다. 이 사람이 뭐 성품이나 이런 게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이 결코 아니다. 근데 지금 정치인이 되셔서 이제 확실한 노선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친한계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낙선을 하면서 지금 당직으로 대변인을 맡고 여러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이건 뭐 안규령 앵커와 동일하게 공영방송 앵커의 정계 직행 논란, 뭐 YTN에서 바로 넘어간 거에 대해서 그런 비판을 받았던 거는 다른 언론인들과 유사한 지점이 있고요. 호준석의 뉴스인 제가 굉장히 즐겨봤던 프로그램입니다. 뉴스와이드, 더 뉴스 뭐 이제 이런 이력들이 있고요. 서울 구로갑에 나와서 44.25% 낙선 됐습니다. 예, 이제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더 많은 방송에서 얼굴을 보이실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서 이 100분 토론에 최근에 나오셨었죠. 저는 뭐 방송 잘 봤고 말씀이 호준석 전 앵커나 노종면 전 앵커나 마찬가지로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변인 하겠죠. 근데 그 말들이 그 뭐랄까 논객 스타일의 따따붙다 사람을 정신없게 털어버리는 속도감 있고 텐션 높은 화법이 아니라 이분들의 화법은 정말 어떤 무게감 있는 스타일의 스피치를 하시는 두 분이죠. 노종면 그리고 호준석. 야, 이렇게 또 보고 나니까 되게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신기하네요. 예, 참 이 두 분의 활동 아무튼 저는 뭐 언론계 전직 후배로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치를 보여주시길 바라고, 그게 바로 국민을 위한 길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웃고 떠들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봤고요.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아마도 이 컨텐츠는 일요일 오전에 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많은 분들께서 그 사람 요즘 뭐 하지? 그때 TV 나왔던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한 분 한 분 끄집어 와서 어디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셨기를 기대하며 박영식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예, 여러분들 푹 쉬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어디 아프시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컨텐츠는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